그때 단지 입구로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는 게 보였다. 며칠 전에도 스쳐본 적 있는 차였다. 그 차 문이 열리고 내 아내가 먼저 내렸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아내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아내의 얼굴에는 내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그 미소가 떠올랐다. 아내가 낯선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모습, 그 남자의 손을 잡고 내 앞에서는 보여준 적 없는 표정으로 웃던 얼굴. 그리고 다음날 이혼하자라는 단 두 마디로 끝나버린 결혼.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나는 49살의 태수다. 서울 서쪽의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고 중견기업 영업부장으로 매일 사람을 만나고 말을 팔며 하루를 보낸다. 남들 눈에는 안정된 중년의 삶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내게 남은 건 텅 빈 집, 식탁 위에 식은 국,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믿어왔던 한 사람의 거짓뿐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 한다. 누굴 변명하려는 것도 누굴 용서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저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그리고 내가 잃은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싶다. 모든 건 한 장면에서 시작됐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찍 돌아오던 길이었다. 신호대기 중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내 아내가 어떤 남자의 팔에 손을 올리고 웃고 있었다. 그 짧은 웃음이 내 인생 전체를 가르듯 날카롭게 들어왔다. 그날 이후 내 세상은 이전과 달라졌다. 그때까지 나는 우리가 평범한 부부라고 믿었다. 새벽마다 울리는 알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늘 아내였다. 나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잠결에 가끔 그녀의 움직임을 느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 커피 끓는 소리, 작은 한숨. 그 모든 게 내 일상의 배경음 같았다. 그녀는 늘 바빴다. 도시락, 빨래, 청소, 아이 등교 준비. 나는 그 일들을 고마워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한 적은 없었다. 매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나는 억지로 눈을 떴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식탁에 앉아 국 한 숟갈 뜨며 시계를 확인했다. 오늘 미팅 있어? 그녀가 물으면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아마 늦을 거야.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그녀는 웃으며 내 도시락을 챙겨줬지만 그 웃음이 진심이었는지 이제는 모르겠다.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졸린 눈으로 세수를 하고 엄마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늘 같은 생각을 했다. 이 평범함이 오래가면 좋겠다. 하지만 평범함은 언제나 가장 먼저 깨진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의 움직임을 새삼 관찰하게 됐다. 예전보다 화장이 진해졌고 외출이 잦아졌다. 친구 만나러 나가. 동창 모임이야.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목소리 속에 묘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서로에게 개인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중년의 부부라면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게 자기 기만이었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가 커피를 좋아하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집 근처 카페에서 혼자 시간을 보낸다며 나갔지만 돌아오면 향수 냄새가 옅게 섞여 있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아서. 그렇게 의심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났고 어느새 확신으로 굳어졌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의 눈은 이미 다른 누군가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의 장면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한다. 그녀가 카페에 앉아있던 모습을 나중에 사진으로 봤다. 그때의 표정, 손끝, 시선까지. 그 모든 게 지금의 나를 이 자리로 끌고 왔다. 그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옷차림에 공을 들였다. 나는 그걸 눈치채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 친구 만나? 응, 오랜만에 동창 좀 보고 올게. 그녀는 짧게 대답했고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이 우리 사이의 경계가 될 줄은 몰랐다. 그녀는 근처 카페로 향했다. 그 카페의 이름도 창가 자리에 앉은 모습도 나는 훗날 알게 되었다.
그녀 앞에 앉은 남자, 고등학교 동창 민수라는 이름. 단정한 정장, 깔끔하게 손질된 머리, 그리고 비싼 시계. 그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녀는 그 사실 앞에서 미묘하게 작아졌다. 그녀는 웃으며 말을 걸었다고 했다. 민수야, 오랜만이네. 민수는 그동안 잘 지냈어? 하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테이블에 앉았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15년의 공백을 메우듯 과거와 현재를 오갔다. 민수는 회사를 창업해 잘 나가고 있었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에 산다고 했다. 결혼은 하지 않았다. 그 말에 그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때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평범한 아줌마인데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비교했을 것이다. 민수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남편 이야기도 아이 이야기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도.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기 말을 경청해준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때 그녀의 마음 한쪽이 기울었다. 그녀는 그걸 위로라 불렀지만 내겐 배신의 첫 장이었다. 대화가 끝날 무렵 민수는 명함을 내밀었다. 그 뒷면에는 개인 번호가 적혀 있었다. 가끔 연락해.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 그녀는 망설이다가 그 명함을 받았다. 그 순간부터 균열은 시작됐다. 그는 카페 밖으로 나가며 검은색 제네시스를 가리켰다고 했다. 그 차가 빛나던 순간 그녀는 자신이 초라해졌다고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그날의 대화를 계속 곱씹었다. 같은 나이, 같은 출발선이었던 두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달라졌다는 현실이 그녀를 조용히 찔렀다. 그녀는 청소를 하며 빨래를 개며 명함을 떠올렸다. 결국 번호를 저장했다. 그냥 친구로서의 연락이야. 그녀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겠지.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손끝은 자주 휴대폰을 더듬었다.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알았다면, 아니, 인정했다면 어쩌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그로부터 일주일 뒤 그녀는 그의 전화를 받았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았다. 윤영아, 나 민수야. 바쁘지 않아? 그 한마디에 그녀의 심장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날 점심을 함께하기로 했다. 그 모든 장면이 내게 닿기까지 불과 몇 달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그날 카페의 햇살 아래 내 아내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계절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점심 약속이 있던 날 아침을 떠올리면 지금도 입안에 쓴맛이 돈다. 그때 나는 그 약속이 누구와의 만남인지, 그 만남이 우리 집을 어디까지 흔들어 놓을지 알지 못한 채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 점심에 친구 좀 만나.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나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래. 너무 늦지만 마. 그게 전부였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 약속 장소가 강남 한복판의 비싼 레스토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일에 한번 갈까 말까 고민하던 그런 곳. 그녀는 평소 입던 니트 대신 몸에 더 잘 맞는 블라우스를 고르고 거울 앞에서 화장을 여러 번 고쳐 했다고 했다. 누군가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았겠지만 아니었다. 레스토랑에서 민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 다려진 슈트, 반짝이는 넥타이, 여유 있는 표정.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잠시 멈칫했고 자신의 옷차림을 한번 내려다봤다고 했다. 순간 스스로가 초라해 보였다고. 와줘서 고마워. 오늘 유난히 예쁘네. 민수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그 한마디에 그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언제부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 곰곰이 떠올려보니 떠오르는 사람은 나뿐이었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었다. 결혼 초 잠깐. 그 이후로 나는 바쁘다는 핑계를 앞세워 그런 말들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다. 두 사람은 점심을 먹으며 지난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는 사업이 잘 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꺼냈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에서 산다고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과 아이
집안일로 채워진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민수는 그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며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 해방감이 결국 우리 가족을 풀어버린 족쇄가 된 셈이다. 식사가 끝날 즈음 민수가 와인을 주문했다. 낮이라도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평소라면 그녀는 사양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오늘 하루쯤은 나를 위해 써도 된다고. 한 잔, 두 잔. 얼굴이 붉어지고 판단은 느슨해졌다. 와인잔을 내려놓는 순간 민수의 손이 그녀의 손등 위로 조용히 올라갔다. 넌 참 안 변했다. 예전 그대로야. 그 말과 함께 눈빛이 달라졌다고 했다.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오래전에 묻어둔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드는 걸 느꼈다. 결혼 후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 그런 이름의 감정들이. 점심이 끝날 무렵 민수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위층에 조용한 곳이 있어. 커피 한 잔만 더 하고 갈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리 없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와인의 기운이 몸을 타고 돌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여자로서 바라봐진다는 감각이 그녀의 이성을 흐려놓았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돌아설 기회는 있었다. 하지만 문은 닫혔고 숫자는 위로 올라갔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세세하게 알고 싶지도 않다. 다만 그날 오후 내 아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녀는 그걸 달콤한 배신이라고 표현했지만 내게는 한없이 쓴 맛이었다. 그 이후로도 그녀의 아침은 늘 같았다. 나를 깨우고 밥을 차리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했다. 하지만 낮 시간의 빈칸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민수. 그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다. 호텔에서 그의 집에서. 나는 훗날 카드 명세서와 통화 기록으로 그 횟수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여자였다.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틀린다. 그 무렵부터 그녀의 겉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화장은 조금 더 진해졌고 입고 나가는 옷은 전보다 화려해졌다. 머리 모양을 바꾸고 향수를 새로 샀다. 어느 날은 보지 못했던 가방이 그녀의 어깨에 걸려 있었다. 이거 그냥 세일하길래 하나 샀어.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나는 믿었다. 믿고 싶었다. 나는 회사에서 더 오래 머무는 날이 많아졌다. 실적 압박 탓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사실 집에 일찍 가고 싶은 마음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집에 돌아가면 예전과는 다른 공기가 서성이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가 늦게 들어오는 걸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해 보였다. 그 시간에 그녀는 아마도 휴대폰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과 웃고 있었겠지. 어느 날 저녁 드물게도 셋이 아닌 둘만의 식탁이 차려졌다. 아이는 먼저 잠이 들었고 집은 조용했다. 나는 와인 한 병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잔에 와인을 따르다가 문득 입 밖으로 말이 새어나왔다. 요즘 너 많이 달라졌어. 내 말에 그녀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녀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냥 옷차림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예전이랑 좀 다르다. 그 말 속에는 질문보다 경고에 가까운 감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끝까지 묻지 않았다. 그녀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말을 서로 피한 채 아무 일 없는 사람들처럼 와인을 마셨다. 그날 밤 내 안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믿음이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유난히 조용했다. 아이는 일찍 잠들었고 오랜만에 식탁에 우리 둘만 마주 앉았다. 나는 오랜만에 와인 한 병을 꺼냈다. 잔을 채우며 무심코 입 밖으로 말이 나왔다. 요즘 너 많이 달라졌어. 그녀의 손이 잠깐 멈췄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나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대답했다. 그냥 화장도 더 진해지고 옷도 달라졌고 예전보다 활기차 보여. 그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미소가 낯설었다. 좋아 보여. 그런 모습이.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숨을 고르듯 미묘하게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이 편안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우리 요즘 너무 바빠서 서로한테 소홀했지. 미안해. 나는 그렇게 말했고 진심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가 오히려 마음을 찔렀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몰랐다. 그녀가 나를 등지고 누워 눈을 뜬 채 새벽까지 깨어 있었다는 걸. 그녀가 내 손의 온기를 붙잡은 채 다른 남자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도 평소처럼 흘렀다. 그녀는 내 넥타이를 매만지며 오늘도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했다. 나는 미소로 답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녀가 그 말 뒤에 다른 약속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회사를 향해 출발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갑자기 중요한 서류가 떠올라 집으로 되돌아갔다. 그냥 단순한 실수였다고 생각했다. 문을 열자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태수야, 웬일이야? 회사 안 갔어? 서류를 두고 나왔어. 나는 서재로 향했고 그녀는 내 뒤를 따라왔다. 방 안 공기가 이상하게 묘했다. 그녀는 불필요할 정도로 내 움직임을 쫓았다. 서류를 찾아 들고 나설 때 문득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게 무엇 때문인지는 그때는 몰랐다. 차를 몰고 다시 회사로 향하던 길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아까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직감이 그랬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한 의심일 거야.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그 시각 그녀는 다시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덧바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건 마지막이야. 오늘까지만. 하지만 그런 다짐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또다시 돌아올 수 없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를 기다리던 검은 차, 그리고 그 차 안에서의 짧은 퐁. 그 모든 장면은 훗날 내 상상 속에서만 완성되었다. 나는 보지 못했지만 너무도 선명하게 알고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려다 문득 향수 냄새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화장대 위엔 보지 못한 새 병이 하나 있었다. 투명한 유리 속으로 은은히 빛나는 액체, 그 향이 낯설었다. 그건 내 아내의 냄새가 아니었다. 그날 오전 회사에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머리가 지끈거려 반차를 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무언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나를 집으로 이끌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고요했다. 유영아? 대답이 없었다. 거실에도 부엌에도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연결되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심장 속에서 짧은 불길이 번졌다.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때 단지 입구로 들어오는 검은 차가 눈에 들어왔다. 며칠 전에도 본 적 있는 차였다. 이번에는 그 안에서 내리는 사람이 보였다. 유영이었다. 그녀는 운전석의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내가 한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나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급히 카메라를 켜서 그 장면을 찍었다. 사진은 흔들렸지만 그 안의 인물은 너무도 분명했다. 내 아내였다. 차는 단지를 빠져나갔고 나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오기 전에 집을 나섰다. 오늘은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 회사로 돌아왔지만 일은커녕 글자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아침의 장면이 끝없이 반복됐다. 아내가 낯선 남자의 차에서 내리던 모습, 두 사람이 손을 잡던 순간 그녀의 얼굴에 피어난 행복한 표정까지.
그 모든 게 내게는 악몽이었다. 결국 나는 퇴근 대신 술집으로 향했다. 소주 한 병을 비우며 지난 10년의 결혼을 떠올렸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우리 사이의 말들이 공기처럼 가벼워지고 눈빛이 서로를 비켜가기 시작했을까? 결국 사랑이 아니라 습관만 남은 건 나 때문이었을까?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을 열자 거실은 어두웠다. 침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조차 없었다. 그녀는 잠든 듯 조용했고 나는 소파에 앉아 불 꺼진 집을 바라봤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아무것도 같지 않았다. 아들이 자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날 밤 묻지 않았다. 내일 아침 아이가 학교에 가면 이야기하자고 마음먹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부엌에서 구글대었고 나는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내 넥타이를 매만졌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다. 왜 그래? 나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끝이 떨렸다. 이게 뭐야?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누구야, 그 남자? 그녀는 말없이 벽에 기댔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가 흔들렸다. 얼마나 된 거야? 내 질문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한참 만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고등학교 동창이야. 한 달 전쯤 우연히 만났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허무였다.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혼하자. 그 두 마디가 10년의 결혼을 끝내는 소리였다. 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내 앞까지 기어와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의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었고 손은 내 바지자락을 붙잡고 떨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봤다. 가슴이 요동쳤지만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걸 실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끝이야. 오늘 아침 그 사람 차에서 내리는 널 보고 알았어. 이 결혼은 여기까지라는 걸. 그녀는 더 크게 울며 매달렸다. 지우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지우라는 이름에 순간 가슴이 저려왔지만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건 나가 아니라 그녀였다. 나는 말 대신 침실로 들어갔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여행용 가방을 꺼냈다. 셔츠 몇 벌, 바지 두세 벌, 세면도구를 대충 넣었다. 지퍼를 잠그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거실로 돌아오자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서서 말했다. 당분간 회사 근처 모텔에서 지낼 거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은 새빨갰다. 그동안 넌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가줘.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지우는?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지우는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그녀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회사 근처 허름한 모텔 방에 짐을 풀고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불 위에 앉아 휴대폰만 쥐고 있었다. 지나온 10년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조용한 새벽 부엌에서 들리던 그릇 소리, 지우가 처음 초등학교에 가던 날 함께 웃던 저녁 식탁. 그 모든 장면 위에 검은 차에서 내려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웃던 그녀의 얼굴이 덮였다. 나는 결국 검색창을 열었다. 상간자 소송 외도 이혼 양육권. 낯선 단어들이 눈에 꽂혔다. 그때서야 실감이 났다.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부부가 아니라 법과 서류로 정리해야 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사진을 보여주고 그동안 느꼈던 모든 이상한 기운들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증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아이 양육권도 태수 씨 쪽이 유리합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는 동시에 씁쓸하게 들렸다. 그날 늦게 유영에게서 전화와 문자가 여러 번 왔다. 받지 않았다. 대신 짧게 한 통의 메시지만 보냈다. 지우는 오늘 내가 학교에서 바로 데려올 거야. 변호사에게 부탁했다. 이혼 관련 서류와 내 의사를 정리해서 집으로 보내달라고. 저녁 무렵 변호사는 내가 부탁한 대로 그 집을 찾았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는 초인종을 누르고 서류 봉투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윤영 씨 맞으시죠? 태수 씨 의뢰를 받은 변호사입니다. 이건 이혼 합의서고요. 그리고 차갑게 덧붙였다. 태수 씨는 아이 양육권을 본인이 갖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로선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원만하게 합의해 주시면 위자료 부분은 최대한 낮춰드릴 수 있습니다. 거부하시면 민수 씨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시각 지우를 데리러 학교 앞에 서 있었다. 아이가 나를 보며 반갑게 달려왔다. 아빠 오늘은 왜 엄마가 아니라 아빠야?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아빠가 데리러 오고 싶었어. 지우의 작은 손을 잡고 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이제부터 우리의 집이 달라질 거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날 밤 나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직접 찾아뵙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분들이 충격을 받으시겠지만 적어도 내 입으로 사실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사이 유영은 마지막 희망을 민수에게 걸었을 것이다. 변호사에게 들었다. 이혼 얘기를 꺼낸 날 그녀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태수가 우리 관계를 알아버렸어. 이혼하자고 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대답은 이거였다고 했다. 미안해 윤영아. 나도 지금 상황이 복잡해. 시간이 좀 필요해.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의 표정이 어떻게 무너졌을지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되었다. 육아와 집안일로 지친 일상에서 잠시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 지우도 나도 그리고 그녀 자신까지. 윤영과의 관계는 그렇게 끝났다. 남겨진 건 나와 지우 그리고 무너진 집 하나였다. 그 후의 일들은 비교적 빨리 정리되었다. 이혼 서류의 도장이 찍히고 재판부의 도장이 그 위에 또 찍혔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도장 몇 번으로 정리되는 걸 보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쉽게 종이에 눌려 평평해지는지 실감했다. 나중에 들으니 윤영은 부모님 집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옮겼다고 했다. 내가 건네준 위자료로 겨우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다는 말을 변호사 통해 전해 들었다. 우리 둘이 함께 골랐던 가구와 식기,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들은 거의 다 정리하고 10년의 흔적이 캐리어 2개와 종이상자 몇 개로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나왔다. 우리가 쌓았다고 믿었던 것들이 그 정도의 부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허무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찾아갔던 날도 떠오른다. 나는 사진을 꺼내놓고 최대한 감정을 섞지 않으려 애쓰며 사실만 말했다. 장인어른은 말없이 사진을 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욕을 했다.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 집의 사위로서 마지막 예의를 지키고 싶었다. 그 후 한동안 친정 부모님은 윤영을 외면했다고 한다. 전화 한 통 남기고 연락을 끊었다가 일주일이 지나서야 어머니가 반찬 몇 가지를 들고 원룸을 찾아갔다는 걸 나중에 들었다. 그 얘기를 듣고도 내 마음이 완전히 후련하지만은 않았다.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한때 내 아내였고 지우의 엄마였던 사람이었으니까. 지우 문제는 더 단호했다. 나는 윤영이 지우를 만나는 걸 바로 허락하지 않았다. 지우가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더 받지 않게 하고 싶었다. 그녀가 면접 교섭을 신청했다는 서류를 봤을 때도 나는 쉽게 승낙 도장을 찍지 못했다. 지우는 이런 복잡한 싸움 속에 끌려 들어올 나이가 아니었다. 학교도 옮겼다. 예전 아파트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다. 지우에게 전학 가는 게 어떠냐고 물었을 때 아이의 얼굴에 잠깐 슬픈 기색이 스치긴 했지만
아빠랑 같이면 어디든 괜찮아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민수와의 일은 법적으로 정리됐다. 변호사가 말했다. 민수 씨 쪽에서 합의금을 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취하하실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그 남자와 얽히고 싶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의 책임만 지게 하고 나머지는 시간과 스스로의 인생이 알아서 갚게 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윤영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내 쪽에서 굳이 알아보지 않았다. 다만 세상은 좁았다. 한 달쯤 지났을까 회사 동료 한 명이 점심을 먹다 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제 혹시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대충 짐작이 갔다. 카페에서 윤영 씨를 봤어요. 작은 데서 서빙하던데요. 많이 야위어 보이더라고요. 순간 젓가락을 쥔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동료는 내 표정을 살피며 덧붙였다. 태수 씨 얘기하더라고요. 지우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그래요. 딱 그 한마디만 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동정도 분노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그날 밤 모텔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 얻은 작은 아파트에서 나는 서툰 솜씨로 저녁상을 차렸다. 지우와 둘이 마주 앉았다. 찌개 맛은 영 엉망이었지만 아이는 웃으며 말했다. 아빠 그래도 이거 맛있어.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시큰거렸다. 가끔 지우는 엄마를 물었다. 아빠 엄마는 언제 돌아와? 처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버릴 수도 없었다. 결국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지금 좀 멀리 가 있어. 우리 둘이 잘 지내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더 크면 그때는 내가 직접 엄마를 찾아가도 되는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한 숟갈 더 떴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비록 완전한 모양의 가족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밤이 되어 지우가 잠든 뒤 나는 창가에 서서 불 꺼진 거리를 내려다봤다. 10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웃음도 다툼도 여행지도 명절날 차 안에 갇혀있던 시간들도. 이제 그 모든 건 하나의 이름으로 정리된다. 과거. 나는 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괜찮은 척한다고 해서 멀쩡해지는 것도 아니고 용서한다고 해서 그림자까지 지워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지금 내게 남은 건 지우와 우리가 새로 만들어갈 삶뿐이다. 윤영과의 10년은 이제 마음 한편에 접어두고 언젠가 이 아이가 정말로 엄마를 찾겠다고 나설 그날까지 나는 내가 선택한 이 책임을 끝까지 지고 갈 생각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